고대 세계에서 올림픽 경기는 최대의 행사였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12세기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치러졌다.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는 최고의 업적을 남기는 것과도 같았다. 우승자들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었을 뿐 아니라 신격화되기도 해서 살인범이라도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완전히 사면해주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일도 많이 있었다. 고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수는 로마의 네로 황제였다. 그는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 오늘날의 수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했다. 올림픽 경기는 3,000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흘러오며 생성된 인류의 서로 다른 국적과 규범, 종교 등을 포용하는 온 인류의 화합의 장이 되어왔다. 이렇듯 문화적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강력한 교류의 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오늘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올림픽 역사 속에 감춰진 놀라운 이야기와 그 변천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팀 브레번트는 카누 경기에서 메달을 따낸 최고의 영국인 선수다. 그는 다음 올림픽을 위해 지금도 시드니에서 맹연습을 하고 있다. 스포츠의 세계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기 때문에 팀은 2004년 올림픽 출전 자격을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래도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저는 자나깨나 오직 올림픽 생각뿐이죠. 매주 15번 정도 연습을 하러 나갑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죠. 날씨야 어떻든지 연습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 목표치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영, 달리기 등의 체력 만들기에도 아주 열심히죠. 끈기 있게 노력하고 연습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목표를 향한 팀 브레번트의 이런 강한 집념은 고대 올림픽의 정신과도 직결된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극한에 달할 만큼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선수들도 오늘날의 감독과 같은 전문적인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아야 했죠. 그리스인들은 경쟁심이 강해서 경기 전 수개월 동안 전력을 다해 연습에만 매달렸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선수만 올림픽에서 1등이라는 자리에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선수들은 기초적인 훈련과 심도 있는 훈련을 거듭한 다음에야 오늘날의 올림픽 선수와 같은 최상의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스의 선수들은 올림피아에서 경기를 치르기 전 제우스 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 맹세는 10달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냈으며 한 달 더 훈련에 임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순서였다. 당시의 심판들은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선수들에게 매질을 하기도 했고 실격 처리를 할 수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운동 훈련은 매우 심각한 과제였다. 기원전 6세기 초 전문적인 트레이너들에 의해 엄격한 식이요법과 연습 방법 등이 정립됐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어떠한 생계수단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극빈층의 사람들도 모든 시간을 훈련에 투자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오로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당시 우승자 중엔 요리사, 어부, 목동 출신도 있었는데 전설적인 우승자 글라우쿠스도 농부 출신이었다. 글라우쿠스는 맨손으로 휘어진 쟁기의 날을 두드려 펴보임으로써 자신의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드러내 보였다고 한다.
그리스 시민이라면 누구나 올림픽 출전이 가능했다. 운동선수는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높은 소득이 보장됐기 때문에 재능 있는 젊은이라면 운동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고대 올림픽과 달리 현대 올림픽은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만 개방됐다. 어떻게 양시대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된 걸까? 남녀를 불문하고 현대 올림픽 선수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보다는 참가 자체의 의의를 두고 경기에 임한다. 이러한 현대 올림픽의 정신을 고대 올림픽 정신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하지만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아마추어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의 구분이 없었죠. 선수는 선수일 뿐이었습니다. 선수란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한다는 단순한 의미였죠. 숭고한 참여 정신만으로 운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게 고대 올림픽 당시엔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선수는 최고의 그리스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아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마추어나 프로라는 구분 자체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선 쓸모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는 최고의 선수가 자신의 자격을 시험받는 자리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최고의 그리스인인가를 테스트받는 거였죠. 출전 자격을 아마추어 선수로 한정하는 규칙은 고대 올림픽에선 존재하지 않았다. 아마추어리즘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의 정신이 영국의 상류층과 이를 추종하는 미국인들에게 계승된 것이다. 빅토리아인들은 원칙적으로 절대 경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분리해놓고 그들의 경기 참가를 강력히 막았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죠. 예를 들어 조정 선수를 선정할 때 어부나 노적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선 그런 사람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육상 종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과 다리의 힘을 이용해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들은 육상 경기 출전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나중에 아마추어리즘으로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 걱정 없이 운동만 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었죠. 아마추어 정신이란 개념은 1850년대부터 대서양 연안에서 상행하던 신사들의 다양한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헨리 레가타가 만든 규칙의 원문을 들어보자. 생계의 수단으로 기술, 공예, 노동 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추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시 스포츠 신문에 실린 기사다. 일부 신설된 스포츠 클럽에서는 탈의실에서 맞닥뜨리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져 하류층의 사람들이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바, 이는 예민한 신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현대올림픽은 시작됐다.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엘리트를 위한 경기, 엘리트로 이루어진 선수, 엘리트로 구성된 관중이란 말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쿠베르탱의 이런 이상은 최고의 명작 불의 전차란 영화에 완벽하게 재현돼 있다. 영화의 내용은 스포츠에 빠진 엘리트 계층 헤럴드 아브라함과 에릭 리터라는 두 청년이 많은 갈등을 이겨내고 1924년도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승리를 거머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올림픽 출전 자격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지는 내용이었다. 당시 아마추어리즘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상류층을 위한 편의상의 규정일 뿐이었다. 한때 500m 달리기에서 우승한 바 있는 크리스토퍼 채트웨이 경은 당시를 생기 없는 무대였다고 회상한다.
우리는 연습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놀랄만한 기록을 세운 선수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설적인 달리기 선수인 베벨러드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930년대에 그 선수가 경기장 트랙 끄트머리에 불을 붙인 시가를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400m를 뛰고 돌아왔는데도 아직 그 시가의 불이 다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던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주 흔했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팀 브레번트는 다가오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잠시 접고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계는 복권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팀과 같은 선수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실현되기까지 그들은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2500년 전의 그리스인들과 근접한 수준이 돼야 하는 것이다. 선수들에게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은 1981년이 돼서야 비로소 삭제됐다. 그전까진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곤란을 겪었다. 20세기 초반 파버 누르미는 장거리 부문의 최고 선수였고 건터 액과 애니 앤더슨은 수십 년간 깨지지 않은 중거리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 선수들은 사소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망신을 당해야만 했다. 그중에 누구보다 불행했던 선수는 짐 소프였다. 미국 출신의 이 선수는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10종 경기와 5종 경기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스웨덴 국왕이 최고의 선수로 극찬했던 그가 메달을 박탈당하고 공개적인 수모를 겪게 됐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잠깐 프로야구 경기를 뛰고 단돈 몇 달러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짐 소프는 운동선수로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였고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정당당하게 경기했고 깨끗하게 이겼습니다. 그런 선수에게서 메달을 박탈한 거였죠. 덕분에 그의 명성에 금이 가서 그는 곧 술에 찌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고 그 때문에 직업까지 잃더니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엘리트 계층이 아마추어리즘을 앞세워서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20세기 엘리트 계층은 그들의 고귀한 운동 경기에 상인이나 경제의 하부 계층이 한데 어울리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스포츠에서 돈을 거부할 만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엔 존재하지 않았다. 올림피아에서의 승리의 대가는 야생 올리브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징적인 것이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아마추어리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시 우승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양의 금전적 대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 있어서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 힘입어 소년 경기가 생겨나고 어린 선수들도 전업 선수로 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상금으로 주어진 돈은 더 높은 단계의 시합에 나가기 위해 지도를 받고 훈련하는 비용으로 쓰여졌다. 지역의 작은 경기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은 당시의 고소득층이 1년 만에 벌 수 있는 큰 돈을 아테네 경기와 같은 권위 있는 시합에서 단 몇 초 만에 벌어오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월계관이 수여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경기 주최 측은 우승자에게 엄청난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선수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열망을 한껏 심어줬다. 상황이 이러하니 고대 그리스에서 아마추어리즘을 찾긴 힘들 것이다. 현대올림픽의 기본 정신이었던 아마추어리즘은 소비에트 연방이 올림픽에 출전하면서부터 시대착오적인 이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마추어리즘에 젖은 소심한 신사들이 이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끊임없는 훈련을 거친 전문 스포츠맨을 상대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처음으로 출전한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소련은 71개의 메달을 따내게 된다. 소련은 멜버른 올림픽에서 98개, 4년 후인 로마 올림픽에서도 103개의 메달을 획득해 2회 연속 세계 정상을 차지했다. 소련과 그 위성국들은 출전 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조련시키는 신개념의 운동선수로 탄생시켰던 것이다. 한 국가가 자국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림픽을 이용한 경우는 그때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오직 올림픽에서의 우승만을 목표로 이처럼 비정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감행한 일은 없었다. 소련이 올림픽에 입성한 뒤 냉전의 기운이 올림픽을 뒤덮어버렸고 1980년과 84년도 경기에서는 미소의 불참 선언으로 냉전은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이미 그 이전에 현대올림픽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1972년) 뮌헨 경기에서 팔레스타인 암살자들이 이스라엘 선수 숙소로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24시간 만에 이스라엘인 11명과 팔레스타인인 5명, 독일 경찰 1명이 죽는 불행한 올림픽이 돼버렸다. We cannot allow handful terrorists to destroy the nucle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oodwill. 많은 사람들이 이 반문명적 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었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의 장이자 국제적인 행사인 올림픽이 피로 얼룩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도 현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전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행사였다고 말한다. 고대 올림픽도 그리스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나가는 화면은 65개국이 불참을 선언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기록한 소련 측의 공식 자료다. 장난스럽게 개막식을 풍자한 만화가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대에서 군사들이 치열하게 싸우던 중 전령이 와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할 때가 됐음을 알리자 갑자기 군사들이 흩어져 버린다. 도시를 포위하고 있던 중에도 올림피아에서 전령이 와 경기의 시작을 알리자 몇몇 사람만 빼고는 모두 올림픽을 보러 가버린다. 올림픽을 위해 이런 선전을 한 건 소련만이 아니었다. 28년 동안 IOC 위원장을 지낸 중요한 사회인사인 에버리 브런디지는 고대에는 올림픽이 열리면 전쟁이 중단됐지만 오늘날은 전쟁으로 올림픽이 멈췄다고 개탄했다. 저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휴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모든 전쟁이 중지되고 사람들은 단지 스포츠 정신 그 자체에 열광하게 된다는 점을 말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다르죠. 지금이야말로 고대 올림픽의 그런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 그 정신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 사람들이 그 정신을 다시 키우고 현대에까지 뿌리 내리도록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고 있는 그리스인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살려서 계승해야 합니다. 고대는 과연 어땠을까? 올림픽 경기에 앞서 특별한 전령들이 그리스 전역에 짝을 지어 급파됐다. 소위 성스러운 휴전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는데 선수들과 관객들의 올림픽 참여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꽤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이 곧 평화와 화합을 상징한 것은 아니었다. 고대에도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올림픽 정신이 퇴색된 적이 있었다.
여러분이 선수나 관객으로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림피아의 어느 곳을 봐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시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보로 보존되고 있는 그리스 도시의 작은 기념관에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들로 가득할 테고요. 일부 트로피는 외부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기념으로 만든 것이지만 대부분의 전시품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빼앗아온 노획물이었습니다. 경기장 내부에도 수많은 관중들 사이로 전쟁에서 얻은 상징물이 보였겠지만 대다수의 관중들은 그것을 봐도 그다지 기쁨이나 뿌듯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관중들을 기쁘게 하고 열광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했던 건 다름 아닌 운동이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펼쳐지는 정정당당한 승부였던 겁니다. 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올림피아 정신의 존엄성이 바바리아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인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침범당했던 것이었다. 게다가 올림피아는 같은 그리스 민족의 공격을 2번씩이나 받았다. 한 번은 지역을 방어하는 군사들과 싸워 승리한 뒤 점령군들이 자신들의 올림픽 경기를 직접 주최한 적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올림피아의 수비군이 적에게 밀려 신전의 지붕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다. 수년이 지난 후 벽공 사이에서 수비군들 중 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유골의 상태로 봐 부상으로 정신을 잃고 죽음에 이른 게 분명했다. 고대 올림픽이나 근대 올림픽을 비교해 어떤 쪽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인간의 본성과 가장 악한 본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모든 선수들의 이름으로 우리 팀의 명예와 스포츠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에 입각하여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고대 올림픽과 현대 올림픽 행사에 있어 직접적으로 계승된 의식 중 하나는 경기 시작 전에 선수가 선서를 하는 의식이다. 선서 의식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경기에 임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선수들은 맹세를 하는 순서를 엄숙한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행했다. 그들이 성실하게 훈련했음을 신께 알리고 규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하고 반칙을 행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이것은 오늘날처럼 선수들이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며 부정행위를 엄히 다스리겠다는 주최 측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근대에 들어서도 반칙 행위는 올림픽 초창기부터 올림픽의 뿌리 깊은 칩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 톰 힉스는 뒤늦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원래 우승자였던 동료 프레드 로치가 경기 도중 차를 17km나 얻어 탔다는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었다. 근래에 있었던 부정행위 사건은 더욱 정교해지고 대담해졌다. 소련의 보리스 선수는 1972년 뮌헨 올림픽 5종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다. 그리고 나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욕심에 반칙을 했다. 자신의 검에 철사를 연결해서 상대방을 찌르지 않고도 점수를 얻게 만든 것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베인 존슨이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약물을 투여하고 경기에 승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현대올림픽의 명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럼 고대올림픽의 상황은 어땠을까? 제우스 신에게 은총을 받고 싶다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언제나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선수들만이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의 선수들도 이길 수만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죄책감도 없이 반칙을 행했겠죠.
당시에도 약물에 대해서는 절대 관대하게 넘어갈 수 없었다. 고대 올림픽에 있어서 반칙 행위는 스포츠 정신 자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신성 모독과도 같은 죄였다. 최고 신에게 한 맹세를 어기는 일이며 경기 후원자의 기대도 저버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한 욕망은 때때로 신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욱 강했다. 연습을 거듭하고 온 몸을 던지며 최고의 몸 상태를 갖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을 투자해야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격에 한 발 다가섭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승리에만 집착하면 지게 될 겁니다. 고대 올림픽 역사에서도 반칙과 관련된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가혹하게 위해를 가하거나 매수하려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일례입니다. 바로 인간 본성의 하나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시대를 초월하죠. 앞으로도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이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처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다면 출발선에서 반칙을 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반칙을 하면 태형을 받겠죠. 4, 5천이 넘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일단 선수가 출발점을 떠나면 반칙에 대한 욕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마음속에 숨겨진 승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전환점을 건너뛸 수도 있는데 그게 발각되면 그 선수는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하고 선수 생활은 끝났다. 전차 경기 선수들은 서로 부딪히고 밀치는 등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온갖 부정행위를 했으며 그러한 경쟁심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달리기 경기에서도 앞서 달리는 선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반칙이 가장 심한 종목은 따로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반칙할 기회가 많은 종목은 하나만 콕 집어내긴 힘들지만 판크라티온일 겁니다. 원래 규칙 자체가 거의 없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은 레슬링과 권투의 혼합 형태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쬐거나 팔을 비틀 수도 있었고 심지어 관절까지 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지된 건 눈을 후벼 파거나 입으로 깨무는 행위였죠. 하지만 두 가지 반칙 행위를 묘사하는 화병의 그림도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상대를 매수하려는 일도 있었다. 주로 몸싸움을 요하는 종목에서였다. 이런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선수들을 빈털터리로 만들 만한 과중한 벌금이 부과됐다고 한다. 그렇게 모인 벌금은 매우 특정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제우스 신이 응징의 수단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번개를 들고 있는 제우스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됐던 겁니다. 제우스 신상들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은 굉장히 볼만하죠. 경기장에 들어가면 규칙을 어긴 선수들이 낸 벌금으로 만든 수많은 신상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원전 4세기경 테살리아의 권투 선수였던 유펠루스는 자신의 적수 모두에게 뇌물을 제공한 벌칙으로 결국 6개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런 신상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야말로 값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이었죠. 하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지도층의 부패는 빼놓을 수 없는 근대 올림픽의 부끄러운 단면 중 하나였다. 그 단적인 예는 1998년 12월 24일에 일어났다. 그날의 사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스캔들로 기록돼 있다. 200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의 올림픽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것이다. 솔트레이크시를 선택하는 위원들에게는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미국 대학의 장학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4명의 위원이 이 사건으로 위원회에서 사임해야 했다.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은 경기가 시작된 후에도 심판진의 부정으로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캐나다 선수의 완벽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은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팀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문제가 제기되자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2명의 프랑스 심판이 러시아 측과 모종의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스 댄싱 부문에서 프랑스 팀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을 양측이 합의한 것이었다. We received an official proposal from the International Skating Union. 결국 IOC 위원장 자크 로게의 중재로 피겨 스케이팅 부문 금메달은 캐나다 팀에게 돌아갔다. And a gold medal will be awarded to the Canadian pair. 고대 그리스인들은 단일 개최지에서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개최지 유치 경쟁 같은 스캔들이 생기지 않게 했다. 또 공정한 판정을 위해 우승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관적인 요소는 완전히 배제시키도록 했다. 결승선을 맨 처음 통과하거나 상대 선수를 KO시켰거나 원반을 멀리 던진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이런 안전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에도 심판의 부패로 인한 불공정한 경기가 자행됐다. 심판의 부패는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올림픽의 한 단면인 셈이다. 고대 올림픽에서 일어난 심판 부패의 단적인 예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네로 황제가 연루돼 있습니다. 그는 수백 회의 경기에서 지지 않고 언제나 이기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말 10필짜리 전차가 첫 선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직접 경기에 참가했죠. 네로 황제는 자신이 전 경기에 참가할 욕심 때문에 모든 원형 경주를 서기 67년에 열도록 명령했다. 올림픽 경기는 그의 일정에 맞춰 2년간 연기됐다. 전차 경기의 첫 번째 반환점에서 네로 황제는 균형을 잃고 전차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완주도 못한 채 경기를 포기하게 됐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는 월계관을 쓰고 말았다. 심판들이 네로 황제에게서 오늘날의 3,400만 파운드에 달하는 25만 드라크마의 뇌물을 받고 그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당시엔 그 돈이면 로마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다. 2년 후 네로가 죽자마자 그의 이름은 우승자 명단에서 삭제됐고 당시 심판들도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올림픽 경기는 최고의 선수들로 넘쳐나게 된다. 최고의 올림픽 선수들은 올림픽에도 출전하면서 프로 무대에서도 스타로 대접받게 됐다. 텔레비전이나 잡지 표지는 앞다투어 그들을 소개했고 그들의 얼굴을 내세운 상품들이 점점 친숙해지기 시작했다. 전통주의자들은 선수들이 우상화되는 것을 비난했다. 상업주의로 얼룩지고 완벽하게 자기중심적이 돼가는 선수들을 보며 올림픽 정신이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그건 역사와 심리적 관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그리스인들도 우리처럼 스포츠 영웅을 절실히 바랬다. 우리가 월드컵 우승팀을 환호하는 건 못지않게 우승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엑자이노투스라는 한 청년은 오늘날의 200m 달리기에 해당하는 종목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2년 연속 우승이었죠. 올림픽의 영웅은 백마들이 이끄는 300대의 전차의 호위를 받으며 고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행렬의 규모가 너무 웅장하고 거창해서 그들이 마을 입구를 지날 때 성벽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올림픽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영웅이 돼 귀향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우스 신의 은총을 얻은 자며 힘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있는 동안 이 도시에 해를 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엔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적 신분을 부여받았지요. 영웅이 된 운동선수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운동선수와는 그 차원이 사뭇 달랐습니다. 현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10년, 20년, 어쩌면 100년 동안 칭송받는 스포츠계의 전설적 인물을 한 명씩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의 스포츠 영웅들은 영원히 기억됐다. 이런 사실은 당시의 시, 조각,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이 자신에게 유효타를 날린 것을 모르게 하려고 부러진 치아를 삼켜버린 유리다무스도 전설적인 영웅으로 남아있다. 또 바리키오는 이기는 순간에 목 졸려 죽었기 때문에 사망한 이후에야 승리의 관을 받았고, 그걸 본 관중들은 흥분과 환희에 전율했다. 고대의 운동선수들은 시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심지어 신처럼 숭배받기까지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한 수많은 선수들이 때로는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초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존경을 받은 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진짜 신은 아니었기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생을 산 것은 아니었다. 크로톤 출신의 밀로는 당시 최고의 레슬링 선수였으며 올림픽 경기에서 5연승을 거두고 다른 운동 경기에서도 수십 번의 승리를 거머쥔 영웅이었다. 그의 괴력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가 얼굴에 온 힘을 주면 혈관과 정맥이 파열될 정도로 이렇게 솟아올라서 이마에 두른 띠가 끊어질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가 기름을 칠한 원반 위에 서 있어도 누구도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석류 열매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어떤 장정들도 그의 손에서 열매를 뺏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밀로의 애인은 예외였죠. 그는 당대 최고의 선수였지만 여자 옷 단추 하나 끌르지 못하는 쑥맥이었다는군요. 헤라클레스는 밀로와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 어이없는 최후를 맞은 것도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밀로는 거대한 나무에 쐐기로 박아놓은 도끼를 발견하고는 힘자랑을 하려고 도끼를 빼내려고 했는데 도끼가 빠지면서 나무의 틈새에 손이 끼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도 못해보고 결국 끼인 손을 빼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죠. 그리스의 영웅은 인간적인 면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영웅이란 건 도덕적인 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올바른 행동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는 달랐습니다. 그리스의 영웅은 열정과 용맹성의 본보기였으며 사회적 통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기원전 496년 복싱 경기에 출전한 클레오메데스 선수는 상대 선수를 죽이고 우승하게 됐다. 당시 클레오메데스는 실격 처리가 돼 승리의 관을 박탈당하고 마는데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경기 도중 금지 행위로 규정된 클린칭을 행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미뤄볼 때 클레메데스에게도 승리는 중요한 목표였을 겁니다. 그는 상심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난폭한 행동으로 분풀이를 합니다. 학교 지붕을 뜯어내고 60명의 아이를 죽였죠. 마을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클레메데스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신전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전으로 쫓아가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자 안을 들여다봤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며 델피의 아폴로 신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아폴로 신은 마을 주민들에게 클레메데스는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므로 제물을 바쳐 그를 숭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신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클레메데스를 영웅으로서 대접하며 숭배하게 됐던 겁니다. 생전에 인간으로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을 말이죠. 잔혹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살인자이자 정신병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왜 그를 영웅으로 추앙했는지 의심을 품게 되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열망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영웅은 죽음의 경계를 능가하는 빛나는 정신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그런 욕망을 억누르고 살고 있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대량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가 최고의 위대한 운동선수라고 해서 숭배할 만큼 비상식적이진 않다. 현대 올림픽의 역사는 비교적 짧긴 하지만 점점 앞으로 진보해왔다. 구베르탱의 소수의 아마추어리즘을 탈피해서 고대 그리스가 추구하던 올림픽으로 거듭날 때까지 말이다. 현역 선수들에게 누구를 위해 뛰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대 그리스인이 했을 법한 대답을 할 것이다. 원반 던지기 부문에서 4회 연속으로 우승한 선수 알 오터. 제가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고 싶기 때문이죠. 매튜 빈센트는 올림픽 조정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출발 신호가 들리면 6분 30초의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바로 저 자신이죠. 무조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지요. 시드니 올림픽의 5종 경기 부문의 금메달리스트 스테파니 쿡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려는 욕망이 컸습니다. 내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이끌어내 성취하고 싶었죠. 또 그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결과로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탁구에서 18번이나 세계 우승을 차지하고 4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덩야핑 선수. 저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탁구에 있어서 1인자임을 뽐내고 싶었죠. 세계 최고의 탁구 선수라는 걸 말이에요. 올림픽 5관왕인 마이클 존슨은 200m와 4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에 있어서는 제가 세계 최고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목적이었죠. 올림픽에 참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기고 싶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을 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열정적이고 용감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그들의 기량을 발휘할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전부를 완전히 쏟아낼 겁니다. 고대 올림픽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굳이 역사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상업주의, 프로정신, 쇼맨십, 이것이 올림픽을 표현하는 말이다. 현대 올림픽이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는 고대 올림픽의 실체에 더 가깝게 다가설 것이다. 머지않아
명예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그리스인들은 눈부신 기술을 보여주며 수백만의 가정에 승리의 순간을 전달해 줄 것이고, 과거 수백 대의 전차 행진으로 승자를 축하해 준 것처럼 이번에도 선수들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나체로 뛴 고대 선수들도 아름다웠지만 옷을 입은 현대 올림픽의 선수들도 그에 못지않게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를 한껏 돋보이게 할 것이다. 현대 올림픽도 고대 올림픽과 비슷합니다. 고대 올림픽에도 극도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또 상업적인 색채도 띠고 있어서 상업주의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믿기 힘든 고대 올림픽에 대한 진실은 아마추어리즘에 관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은 취미 삼아 운동을 하는 아마추어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현재 올림픽 경기는 정치성과 쇼맨십, 과도한 경쟁 이외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대와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우승을 거둔 승자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영원한 감동을 주는 법이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이 원동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19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리는 그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인내와 헌신, 그리고 용감함과 대담함, 고통을 이겨내려는 불굴의 의지가 살아 숨쉬었던 경기였죠. 일본 남성 체조팀의 시온 후지모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마루 경기를 하는 도중 부상을 입고서도 팀원들이나 감독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극심한 다리 부상까지 이겨내면서 안마 경기에서 9.5의 높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종목인 링 부문까지 기어이 해내고 말았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눈부신 연기를 선보이며 완벽하게 착지했고 관중들에게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 관절 손상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견디면서 무사히 경기를 마쳤다는 정신력이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라면 시온 후지모토의 이 숭고한 정신을 잘 이해할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고 주어진 운명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라면 전 단연코 희망이라 말할 겁니다.